안녕하세요. 매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매그넘 투자자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작년 19일 날, 12월 19일 날 진행을 했었던 투자 설명회 영상을 4개 정도 올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채널에서 저희가 보는 시장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처음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를 최선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격주로 한 번씩 저희가 보는 시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워낙 이슈들이 많았고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10월, 11월, 작년 연말 기준으로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시장을 끌어가는 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페드의 금리 인상,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에서 작년 하반기에 FOMC를 하고 나서 시장의 주 관심사는 이제 경기를 비롯한 기업 실적으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023년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저희 역시도 그에 대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현재가 어떤 시장, 어떤 상황에 우리가 와 있고, 그래서 그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여러분께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작년 한 해는 과거에 좀 멀리 가자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급격하게 붕괴됐던 시장을 살리고자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테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미국만 해도 5천조 가까운 유동성을 살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 한 해 엄밀하게 따지면 재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팬데믹에서 뿌린 현금 양을 보더라도 물가 상승은 충분히 예견이 되었었던 이슈였다. 그런데다가 아래 보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1년 전에 터졌었고,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락다운을 걸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생산 원가,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생산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 급격한 생산 부문에서의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았었고, CPI 기준으로 미국 10%가 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자 해서 페드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덕분에 주식시장은 아주 전례 없을 정도의 폭으로 하락을, 1년 내내 하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하락을 했고, 채권 가격조차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장에 지금 한가운데일지 끝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그 말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수요 부문발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공급발 물가 상승 압력,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이슈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걸 잡고자 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제 전반에 이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고,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소비 부문이 조금 더 빠진다든가, 또 생산량이 좀 빠진다든가, 재고가 다시 좀 증가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 경제가 조금씩 좋게 해석을 하면 버블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경기가 감속하고, 그게 조금 더 심하다는 해석들이 많은데, 요새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바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4페이지를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이나 팬데믹과 여러 인플레이션을 압력을 끌어올렸던, 가중시켰던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요인별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한번 리캡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 속도 또는 감속하고 있는 방향, 좀 더 심하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정말 우리가 우려할 만큼 과거에 아주 대공황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아니면 경기의 불씨가 살아있고 감속 정도에서 페드가 원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불씨가 꺼지면서, 좋게 말하면 버블이 해소가 되면서 경제가 아주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속도로 안정이 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안 되는 게임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그 좌측 세 개의 그림 중에 그 어떤 방에 지금 뭐 폭탄이 맞은 적이 있는데 이게 유치원에 폭탄을 투하를 해서 아이들이고 뭐 병원이고 민간인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서방으로 하여금 절대 러시아를 두둔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더군다나 그 본격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전쟁 물자라든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사실상 러시아가 승기를 잃어가는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걸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프라이스인,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물가 상승 압력에는 더 이상 더한 부담 또는 물가 상승 압력을 추가로 더 애업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락다운 봉쇄입니다. 최근에 락다운을 이제 전면적으로 해소를 해서 이게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거기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아주 심했었는데 그게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반격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주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 그 미국한테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봉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오폴리티컬 이슈죠. 지정학적인 이슈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1년 있다가 끝나고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슈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끼쳤던 영향이 더 이상을 한 단계 스케일업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해묵은 이슈가 됐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해석이고요.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실물 경제단으로 들어와서 그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을 놓고 판단할 때 작년에 물가가 상승했던 가장 큰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 주거비, 렌트비, 그리고 자동차, 중고 자동차 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가격이 작년 22년 1사분기 기준으로 페드에서 가져온 지수 기준이기 때문에 1사분기에 213포인트 그 중고차 값이 꼭지를 딱 찍고 나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아래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기간 2022년 1사분기 기준으로 64.5, 이게 지금 중고 자동차 재고 수치거든요. 재고가 아주 가장 적었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재고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국면으로 진입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6월 기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까지도 계속 꺾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헤드라인 기준으로 PPI가 작년 12월 달에 6.2%로 하락을 했고 월 평균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0.5%,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항상 두 가지인데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반면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과거 2021년 짧긴 하지만 보더라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한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적당한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씨가 아직 꺼졌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인플레이션 요인별로 상황을 좀 보는 건데 저희가 다른 유튜브에 출연을 하거나 운영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도 그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고용시장이 매우 여전히 탄탄하다. 이것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덜한 거 아니냐.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센 거 아니냐. 또한 이것 때문에 다시 페드가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지표, 거시경제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잃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임금도 얼마나 탄력이 올라가느냐, 속도가 더느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에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 임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펀더멘털 쪽으로 먼저 해석을 하자면 파란색 그래프가 그 고용에 대한 수요죠. 다시 말하면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 진한 녹색 그래프가 고용에 대한 공급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근데 보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파란색 일자리 남아도는 숫자가 일자리를 찾는 숫자보다 지금 얼마나 될까? 전체 수치니까 1,600만 명, 600만 명
거의 한 5, 600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자리를 찾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충분히 일자리를 찾고도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 스킬드 레이버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양질의 노동자들을 어떤 회사가 이제 고용을 하려면 스카우트도 해야 되고 기존에 받는 연봉보다 좀 더 많이 연봉을 얹어줘야 되는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았었다. 그런데 뭐 지난달 기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좀 꺾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건 이 노동시장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탄탄하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를 판단하고 패드의 긴축 스탠스가 이 노동시장 때문에 얼마나 더 할지, 얼마나 더 강도가 세질지 약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경기 펀더멘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노동시장만 볼 때 아주 탄탄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난 주황색 그래프가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3.5 갔다가 3.7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난달에 3.5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 노동시장이 3%에서 한 5%라고 하면 정답은 없지만 보통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따가 저희가 말씀드릴 필립스 곡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미리 살짝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이것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해석이 프로앤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주택회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저희가 주택회전율을 말씀드리냐면,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과 위기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나라든지 대부분의 그 GDP 구성 항목 중에 이 부동산 부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부분이 30에서 40% 정도 차지할 만큼 경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이 그래프에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주택 가격들이 2020년 초반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이만큼 버블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에 조금 더 부담을 해소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 때문에 다른 경제 분야 전반으로, 또는 실물 경제 부분에서 시작해서 금융 부분까지 전이될 만큼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만큼의 경제 침체가 될 거냐, 침체로 연결이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프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 주택 회전율하고 주택 가격하고 또 밀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의 기본 자기자본, 그러니까 뭐 이런 보완 자본이라든가 다른 자본의 종류를 섞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 비율이 9%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권, 기업, 가계 전반이 할 것 없이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확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은행권 자기자본, 기본 자기자본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였던 게 지금 현재 14%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자기자본 확충도 충실히 했고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위기까지 전이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주택가격이 지금 빠지는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이 그래프에서 함의하는 바가 여러분 2020년도에 패드에서 굉장히 급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가계에서 생활비 부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증폭을 했고, 그래서 소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가계가 파산나는 거 아니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더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 제가 빨간색 캡션을 씌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주택이 1년에 이렇게 생각해보죠. 미국의 전체 주택 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평년 수준에 보통 해마다 100개의 주택 중에 거래되는 규모가 주택 회전율이라고 하는데요. 거래되는 규모가 9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당시에 9.6% 정도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금 현재 한 7%까지 작년에 갔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5.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캡션 띄워놓은 부분을 보시면 작년 한 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주택을 사려면 모기지 대출을 띄워서 주택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급격하게 상승한 작년 초 기준으로 모기지 30년 금리가 2.2%대 중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3%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 가까이 갔다가 많이 떨어져서 2% 초반이거든요. 그래도 더블 N 수준입니다. 급격하게 인상된 모기지 금리에 적용받았던 주택 거래 규모 자체가 평균 5, 6%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부담, 구매 또는 주거비 부담이 전체 주택 수 중에 5채에서 6채 정도만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글씨로 써드린 것처럼
미국 전체 그 고정금리 모기 대출이 미국 전체 모기 대출 건수 중에 92%에 육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작년 한 해 모기지 금리가 천정부지로 떠서 가계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빈약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가 정책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많이 떠서 주택 재정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그 거시경제 각 부문별 뭐 재고 분야라든가 넓게 볼 때 CPI, PPI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CPI, CPI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주택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봤다면 그럼 시장 그 경제 전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전반을 나타내는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추이가 어떤지도 좀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살짝 그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최근에 한두 달 잠깐에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꺼지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어떤 지표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할 때 해석은 항상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던 추세에서 꺾였으니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고 더 꺾이니까 더 심각하게 경기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2020년대 팬데믹 이후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올라가는 이 각도라든가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든 어떻든 간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하면 버블이 쌓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재작년부터 올라왔던 이 물가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온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벨기에 긴축 기조, 물론 이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된 긴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이 경제 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 약화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하고 그래주얼한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상승세가 아직 이 추세적으로 많이 꺾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저에는 정책 기반자들이 어떤 긴축을 펴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이게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작년에 페드의 정책 기조라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의도됐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었겠다고 하는 컨센서스는 누구든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경제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적당히 이제 좀 버블 또는 불씨가 조금씩 꺼지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의 경기 감속과 부진은 오히려 약이 된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케이슐러 주택가격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30년물 모기지 금리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케이슐러 주택가격이 이 모기지 금리에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케이슐러 주택가격은 작년 초반부터 계속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타임 렉을 두면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꺾이는 걸 목도하고 계시죠. 물론 최근에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꺾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모델 설명드렸던 CPI 바스켓 중에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렌트비, 주택 가격, 주택 주거비라든가 여러 다른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주거비가 어느 정도 상승 압력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는 그 경기가 더 심각하게 정말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스테이블한 경기 성장을 위해서 의도된 부진일 거냐 하는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심각한 위기보다는 의도된 침체 부진 감속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건강한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무리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약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작년 1, 4분기에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고요. 역성장을 했죠. 2, 4분기에 마이너스 0.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경제 위기, 경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작년 상반기에 이 얘기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서 심각한 위기를 우려하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여러 지표들이 조금씩 하향 곡선을 걷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작년 3분기에 3.2% 고성장을 했고요. 미국 분기 성장률입니다. 올해 4분기 이제 분기 성장률이 곧 발표가 될 텐데 아틀란타 연방에서 발표하는 GDP 나온 기준으로
지금 3.0%라고 나왔었잖아요. 이 수치가 작년 하반기에 2.7%였다가 오히려 4분기만 4%씩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최근에 좀 낮아진 겁니다. 3%대 초반으로 낮아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는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 경제 대국 중에 선진국의 거의 끝판왕인 미국 경제 성장이 분기이긴 하지만 3% 4%씩 성장한다. 경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연율화를 하면 밑에 제가 써드렸지만 25년도 과거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2.2%였고요. 2022년도 3분기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연율화한 GDP 성장률이 1.9%였어요. 내년 미국 경기 성장률, GDP 성장률이 1에서 2%대면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담보 인정 비율이 근 한 45%, 44%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담보 인정 비율이 28%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할 것 없이 은행, 기업, 민간 부분이 재정 건전화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부동산주의 담보 인정 비율이 40% 중반대였다가 28%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계의 재정 건전성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감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면 그걸 다시 잡으려면 이 경제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화랑, 버블들을 적당히 꺼야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한 해가 그런 일환이었고 그것 때문에 경제 전반에 조금씩 활동이 조금 더 불씨가 꺼졌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적당한 감속과 부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편 해석을 하면 이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면 경제의 어떤 기세 기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진짜 아주 나쁜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더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희 하우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또 고용시장이라든가 또 가계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은행의 어떤 재무 건전성들이 그렇게 큰 위기로 전이될 만큼의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